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건물주 회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좋을 거야.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챙기려면. 그러니까 박세로이가 그러죠. 지금 권리금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딱 이러는데 이 드라마에서조차도 권리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권리금도 중요합니다. 권리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가 계약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특약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법에 중요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십시오.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금액은 아니에요.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시설비 권리금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비 권리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임차를 들어가면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잖아. 근데 그 시설을 딱 봤을 때 영업 기간이 짧아서 꽤 쓸만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철거하고 가느니 그 시설을 다 넘겨주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생겨난 거고, 영업 권리금은 뭐냐면 노하우를 전수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 그리고 또는 내가 여기서 영업을 30년을 했는데 내 단골들이 많다. 내 단골들이 너한테 다 오게 할 테니까 권리금을 다 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 권리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바닥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주는 권리금이에요. 바닥 권리금은 마치 프리미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가 잘 나오는 고층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또는 역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좋은 입지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여서 그 프리미엄을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닥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 또는 뭐 임대인에게 주고 들어오는 금인데 임대인에게 주고 들어온 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전 임차인에게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나 다음번 차기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서는 그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권리 금액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지불한 권리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이 권리금을 지급할 일이 있으면 그 권리금이 정말 타당한 금액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요거 많이 당합니다. 내가 4억이 합당하다고 듣고 맞을 거라는 얘기를 막 주변에 들으면서 계약을 체결했어. 권리금 가지고 4억. 근데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4억 들였는데 회수 못 하잖아요. 반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권리금 자체를 공평하고 정당한 권리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차기 임차인을 데리고 올 때 자기가 진행하는 업종과 일단 맞는 임차인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업종 변경을 했을 때는 임대인이 그것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층에 의상실이라고 해서 냈는데 새로운 임차인 권리금 내가 받기로 해가지고 데리고 온 임차인이 숯불갈비집을 하려고 그래. 그럼 완전히 업종이 다르잖아. 일단 건물주는요, 건물에 손상이 없는 것 위주로 가려고 해요. 굳이 막 연기 피우고 열 막 나오고 막 냄새 나고 하는 걸 좋아하진 않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잘 구해 오셔가지고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렵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10년의 기간이 허용이 돼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5년짜리였다고. 근데 그게 10년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혹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대인이 권리금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버리면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권리금을 회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인과 계약을 성사시켜서 권리금을 잘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권리금이 유난히 싼 곳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권리금이 유난히 싼 곳은 자본주의 국가 사회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까요?
잘 아는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커. 세대가 2,400세대야. 정문이 멋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말이죠. 정문으로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 후문은 그거보다 멋이 없는 문으로 그냥 작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문을 통해서 역으로 가고 그 역에서 퇴근을 하든 이동하든 후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장사가 정문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팔이 날리고 후문 장사만 잘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의 기본 계약서 말고도 그래서 특약상에 사실 집어넣어야 될 내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몇 개만 톡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 시설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가 되면 내가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설 그대로라는 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하는 목적이 뭔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 업종별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셨을 때 허가 여부에 따라서 허가가 안 나오면 아무 군소리 없이 받았던 계약금 다 돌려주고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조항을 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해놓았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영업이 안 돼. 또는 허가가 뭐 오래 걸려서 나와. 그럼 거기서 영업 못 할 거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걸리고 나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보시고요. 또 원상복구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서 설비를 하지 않고 기존의 임차인이 하는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했어. 임대인도 알아. 그러면은 보통 임차하는 사람이 임대인도 아는 거니까 나는 그대로 쓰다 나가면 될 줄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의외로 임대인이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그런 게 부담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조항에 넣어서 내가 철거가 아니라 내가 들어온 요 시점 요만큼에서만 딱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철거 비용 나가려면 꽤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건물이 재건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화재 보험료를 누가 부담을 할지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할지 임차인이 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편하네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거기 사업주 명의자가 임차인인 게 편하잖아요. 그죠? 임차인을 보고 임차인을 평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 사업 주체도 그 임차인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도 반드시 임차인일 것.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업 주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을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계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특약을 잘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라. 우리가 막상 상가를 어디 들어가면요. 이 공부상의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쟁의 소지를 또 없애려면 실측의 면적으로 뭐 기준을 잡든지 뭐 공부상의 면적으로 기준을 잡든지 정해서 서로 싸움이 없도록 해야 돼요. 특약사항에 따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증금 말고 우리 월세를 내잖아요. 그럼 월세의 상승률이 있잖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상승률은 5% 이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5%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 나요. 이게 뭐냐?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이것까지 아셔야 돼.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서 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가 돼버리면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보호를 못 받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만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너무 커지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면 특약에다가 상한선을 좀 만들어 넣으세요. 5% 넘어도 최대 8%를 넘지 않는다라든지 7%를 넘지 않는 넣으세요. 만약에 안 넣었는데 장사 잘 되는데 우리 집주인분이 과도하게 올리면 어떻게 해? 그것도 참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특이하게 넣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면서 환산보증금 기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환산보증금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3기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중도 해지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3기 차임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뭐 한 달에 월세가 100이야. 그러니까 3기에 월세가 밀린다면 300만 원이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100만 원은 지급한 거야. 이달 50만 원 생겨서. 그러면 3기 전체가 3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연체가 된 상태면 추후에 또 100만 원이 더 연체가 돼서 3기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해당됐을 때 그때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집을 사는데도 몇 번을 임장 가서 교통 편의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거기 주변 사람들의 수준 이런 것도 보면서 임장 활동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살 거, 게다가 권리금이 나갈 수도 있는 또 시설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얻음에 있어서 임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점심 타임, 또 밤장사 얼마큼 되는지 실제로 가서 다 계산하세요. 사람 수도 세버리고. 자, 오늘 권리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상가 입자 법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드리진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